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예전엔 눈 뜨자마자 날씨가 어떻게 바뀌었나 찾아봤는데 최근에는 눈 뜨자마자 후보가 바뀌진 않았나 찾아보게 됩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어 있는 진짜 이상했던 국민의힘 경선. 자신을 향해 알량하다, 한심하다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김문수 후보가 품었는데요. 영화 신세계에 이런 대사가 떠오르네요. 살려는 드릴게. 네. 5월 12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한때는요 주말 저녁에 TV에서 시청자를 향해서 필승, 단결, 충성, 멸공 인사를 외쳤던 이 국민 MC 뽀빠이 이상용 씨를 세상에 허준변호사님 이젠 볼 수 없다면서요. 네,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져서 동료 연예인분들도 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예상치 못했다. 그래서 외국에 있던 아들이 부랴부랴 들어오는 등 굉장히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입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향년 81세, 44년생이거든요. 향년 81세로 뽀빠이 이상용 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큰 병으로 병원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감기 증세가 있어서 자택 인근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엄영수 씨, 현숙 씨, 진성 씨 등 후배 연예인들 역시 너무 건강하시고 2023년에 당뇨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 건강관리를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100살까지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황망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배우 장서희 씨도 1983년에 KBS 무이자 노래하자 MC로 자기를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방송에 첫 발을 딛게 해준 은인이다라고 하면서 고 이상용 씨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추모를 했습니다. 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아이고, 가운데. 저때군요 장서희 씨가 세상에. 맞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모습인데 이 방송에 첫 발을 딛게 해준 분이라는 거예요. 모이자 노래하자. 모이자 노래하자 그 프로그램.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이상용 씨가 뽀빠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아주 역사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 소식이 전해져서 장서희 씨로서는 굉장히 큰 마음 아픈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동료인들, 연예인들이 추모하면 가운데 오늘 발인식이 엄수가 됐고요. 오늘 발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발인 마친 뒤에 장지인 용인시 선영에서 고인이 영면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정 사진 속에 고 이상용 씨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지금도 어디선가 필승, 단결 이걸 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주에 대선 국면 쏟아진 대선 기사 속에서 진짜 이 뉴스가 묻혔지만 많은 분들이 이 소식 접했을 때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진짜. 예, 이상용 씨가 가장 대표적인 국민 MC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할 정도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랬죠. 분이고 이상용 씨가 데뷔가 1971년설이 있고 73년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73년부터 이름을 알린 건 확실합니다. 그때 MBC에서 변웅전 씨가 진행하던 유쾌한 청백전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거기서 보조 MC 비슷하게 그렇게 활동하면서 그때부터 뽀빠이 캐릭터를 내세운 거예요. 그때 한국인이 이 근육을 내세운 사람을 거의 그 전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알통 연예인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화제가 됐었고 75년부터 KBS 어린이 프로그램 노이자 노래하자 거기서 이제 MC를 하면서 10년 넘게 했거든요. 거기 그 프로그램에서부터 진짜 몸 좋다. 몸 좋으시네요 진짜. 그 프로그램에서부터 뽀빠이 아저씨라고 이제 불리게 그래요? 된 거예요. 그게 영원한 또 이상용 씨의 별칭이 됐고 그리고 또 이상용 씨의 가장 전성기를 가져다 준 프로그램은 1989년에 우정의 무대. 야, 빼놓을 수 없죠. 우정의 무대가 89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정말 국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를 만나는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어떤 어머니가 오시면 군인들이 너도나도 무대에 올라가서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그 화제가 노래 됐었고 나오기 전에 그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그 노래 다 울었어요. 엄마가 짠짠짠짠 보고플 땐 짠짠 다 울었어요. 전 국민이 진짜. 다 아는 노래였고 군인들이 병영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찾으러 갔는데
했는데 마침 녹화장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훈련 나가 아이고, 있어서 세상에. 헬기 보내서 아들 데려오기도 어머나, 하고 어머나. 그러니까 사전에 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었는데 네. 그 우정의 무대의 인기를 통해서 군하고도 인연이 깊다 보니까 이번에 빈소에 국방장관 대행이 조화를 보내기도 아이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국민 MC 이상용 씨를 볼 때마다 또 근육질 몸매가 또 이 상징인 것처럼 건강하실 것 같다. 정말 오랫동안 사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 우리가 황망하잖아요. 최근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전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건방진 말로 최고였었어. 팔굽혀펴기 120개, 턱걸이 80개. 이 짧은 다리로 12초에 뛰었으니까 100m를. 요거 하루에 한 400개씩. 그다음에 이 역기 400개, 다리 운동 200개. 태어날 때부터 약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 그 이 운동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걸 주로 매일 그냥 아주 먹고 자고 운동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들으신 것처럼 운동이 그냥 한 하루의 삶, 한평생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쩌다 이런 비보가 전해지게 됐을까요? 박선미 변호사님. 고 이상용 씨는 어린 시절에 몸이 좋지 않아서 아령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피나는 노력 끝에 1960년에 미스터 코리아 근육상을 수상했고 뽀빠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데 술, 담배, 커피도 살아생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세상에. 합니다. 이 고인과 친했던 후배 엄영수 씨에 따르면 작년에 뵙고 식사했을 때 혈당 수치가 높아서 발이 아파 걷는 걸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기억력이나 유머 감각이 건재했다고 하고 2년 전 한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나이 때문인지 예전보다 근육이 덜 붙는다라는 언급을 했지만 큰 지병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도 행사 MC를 맡아서 행사 진행을 한 바 있는데 갑자기 추워진 연휴 기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얇은 옷을 입고도 열정적으로 진행에 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후에 감기에 크게 걸리면서 병원 치료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 이상용 씨가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몸만 건강했던 게 아니라 마음도 정말 건강했던 분이었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나 신권 좀 줘. 아니 복권이지. 복 많이 받아. 빨리 받아. 고맙습니다. 파이팅. 10개.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아. 와이프 어디 가셨어? 아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다리 새 돈이니까 복돈. 2장, 3장씩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거야. 이거 50년 됐어. 내가 어렵게 컸기 때문에 눈에 띄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 식당에 5장, 애기 2장. 항상 하루에 100장. 한 달에 300. 돈이 아니고 복돈. 복이다. 복돈? 최재문 교수님, 예. 복돈? 근데 1,000원짜리 신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뭐 1,000원, 2,000원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특히 새로운 빳빳한 신권을 준다는 건 정성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상용 씨가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50년 넘게 저희를 했다는 거예요. 50년 넘게요? 50년 넘게 매일 1,000원권 신권을 은행에 가서 받아와서 주변에 있거나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 정성이란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나. 매일같이 100장 신권 1,000원짜리 100장을 뽑아와서 그걸 가지고 계속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50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한 달이면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이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들은 뭐 1,000원, 2,000원일 수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에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돈 받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상용 씨가 나눠주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이 정성도 고맙고 이걸 받아서 이게 복권이 돼서 즉 복된 돈이 돼서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돈보다도 감사함이 느껴지는 돈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웃들한테는요 든든한 뽀빠이 같은 영웅이셨던
이 고 이상용 씨가 근데 정작 본인이 여러 가지 고초 또 구설에 휘말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정현 평론가님? 네, 1996년입니다. 그 시기가 우정의 무대가 정말 인기를 끌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린이 심장병 수술 기금을 횡령했다. 이런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우정의 무대가 폐지되고 아예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유. 원래 이상용 씨가 그 전에 어린이들의 친구였잖아요. 모이자 노래하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MC를 봤는데 그때 1980년에 모이자 노래하자를 할 때 한 심장병 어린이의 사연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알아봤더니 너무나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세금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힘들여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어린이의 수술비를 댄 다음부터 한국 어린이 보호회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그때까지 1996년까지 600명의 심장병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준 거예요. 47년간 100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1996년 아까도 말씀드렸죠. 11월 이 수술 기금을 횡령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이 돼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지만 이미 방송은 폐지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미국에 가서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남을 돕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이상용 씨에게는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생전에 끝까지 아까도 보셨지만 끝까지 남 돕는 일을 세상에. 계속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저 영정 속에 지금 활짝 웃는 그 미소, 고 이상용 씨의 웃음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영원한 뽀빠이 이상용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백종원 대표 여러 가지 뭐 구설 논란도 많았는데 그동안 뭐 일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에 나섰었죠. 그때 이런다고 사과에 나선다고 뭔가 논란이 수그러들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 갑질이라는 무서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의 잘못입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더본코리아의 성장과 가맹점주님들의 발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백종원이 아니라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 기업 운영하는 사람 백종원으로 매진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논란이 이렇게 사과한다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백 대표의 더본 코리아와 관련된 제품 품질과 경영 문제 관련 논란 최소 8건이 불거져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 백 대표가 사과하고 이 패턴이 반복돼 왔는데 회사 주가에 영향을 주는 날로만 계산했을 경우에 열흘에 한 번꼴로 악재가 불거진 셈입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기 시작했는데 네. 오늘 경찰 설명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민원과 진정 등 총 14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14건이나 있어요? 여러 민원과 진정이 제기된 상황인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여러 법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은 관계 법령을 검토하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있는 사안들을 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미 드러난 영상과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참고인을 불러서 의혹을 다진 이후에 강남경찰서, 충남경찰서 등 수사기관 한두 번 소환을 거쳐 모든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두 건이 아니라 14건, 뭐 민원, 뭐 또 실제로 뭐 고소고발 들어온 게 14건이 합쳐 14건이니까 이게 다 들여다보려면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하재근 평론가님,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 지금 뭐 입장, 뭐 계획을 하나 발표했다면서요? 뭡니까? 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에서 할인 행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의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3일부터 25일까지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가 많거든요. 그래요? 각각의 프랜차이즈별로
그 할인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은 설렁탕 프랜차이즈에서 설렁탕 3,500원 할인. 그다음에 또 모레는 그 중식 프랜차이즈에서 짜장면 2,600원 할인. 또 어떤 날은 포차에서 닭발 할인. 또 어떤 날은 파스타 프랜차이즈에서 까르보나라 뭐 반값 가격 제공.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할인을 하니까 너무 너무 저를 딱한 시선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예. 그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네. 점주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더본코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 행사는 가맹점 상생 지원책 하나로 기획된 것이어서 본사에서 할인 홍보 비용을 전액 지원해서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이 오해하실까 또 시청자분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제가 왜 쳐다봤냐면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이 내용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얼굴이 만면에 희색이 되면 진짜? 나 그럼 오늘부터 더본코리아 이 가맹점 그 브랜드가 찾아다니면서 3,500원 설렁탕 오늘 뭐 3,500원 하니까 설렁탕 먹으러 갈까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최재봉 교수님. 네. 이거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이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뭐야? 시청자를 뭐 진짜 뭐 막말로 뭐로 알아? 뭐 특정 날만 특정 메뉴 할인해줘.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문제 봉착하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할인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할인 행사도 제대로 된 할인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들었듯이 이게 특정한 날 상시 할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느 뭐 매장에서 항상 뭐 반값 할인한다 이게 아니고 특정한 날짜 그리고 특정한 그 날짜도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만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날짜 따져서 그날 가야 되고 그날 가서 갔는데 모든 제품도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의 제품만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더본코리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브랜드별, 매장별 행사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매장별로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재고 소진에 따라 품절 또는 종료될 수도 있다. 이게 뭡니까 대체? 그러면 저 복불복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가서 할인받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또 다 품절해서 못 받을 수 있고 네. 특정 제품이 수량이 다 나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하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다방, 소위 이제 커피 이런 네. 음료잖아요. 네. 백다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백다방 같은 경우는 아예 참여 대상에 제외가 됐어요. 왜요? 더본코리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더본코리아와 다른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백다방이에요. 거기 뭐 가보면 매장은 백종원 씨 얼굴도 있고 얼굴에 이래요.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우리하고 관계 법인이 달라.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고 대신 네. 이제 여기 그 더본코리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픽업 주문만 할 때 선착순 할인 쿠폰을 이벤트로 할인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좀 다 하든지 아니면 말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분리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실제 소비자들이 할인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할인해 주는 거 감사히 잘 먹을게요. 네, 오늘부터 설렁탕도 뭐 할인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백종원 대표가 사과를 하는 태도, 방식이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 영상이 하나 공개됐어요. 자, 함께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 잘 하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못살게 구세요? 아니. 감독님 저하고 무슨 왜 악연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도 억울한 거 되게 많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점주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점주님도 여기 왜 나와요 그거하고.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 미치겠네. 농약을 쓰던 겁니까? 새 걸 사갖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뭐 좀 공항 입국장 같기도 하고요. 지금 백종원 대표가 입국하는 그 모습을 보신 건데 네. 그 자리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영상이 나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백종원 씨에게 방송가에서 갑질을 했다. 이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를 했던 전 방송사 PD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종원 씨가 귀국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백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동안 방송에 자신이 원하는 출연자 나오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제작진에게 갑질했다.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했을 뿐 갑질한 적이 없다. 나한테 뭔가 악연이 있냐? 왜 못 살게 구냐? 이런 식으로 해당 유튜브 채널 PD를 뭔가 타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네. 더욱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 아랫부분의 말입니다. 농약통 분무기 문제도 새 걸 사서 사용한 것이지 쓰던 게 아니다. 나도 억울한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뭐냐면 한 지역 축제에서 백종원 대표가 사과 소스를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식품용으로 조리된 소스통이 아니라 이 농약 분무기통이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리꾼들 저거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저 장면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렸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말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냐, 이 사과가 진정성 있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방에서 식가위 사용하는 거 종이 자를 때 가정에서도 안 쓰거든요. 그런데 누리꾼들이 저 부분을 가지고 왜 문제를 삼았냐면 저게 농약을 쓰던 분무기였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식용으로 조리하는 도구는 엄연하게 다른 조리 도구들과는 분리가 돼야 되고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제조 과정 중에서도 다르게 가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을 우려를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게 행정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이물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백종원 대표의 저 인식 자체가 과연 지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냐 이런 누리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뭔가 수습을 하려다가 오히려 화를 더 키우거나 돋우는 건 아닌지 앞으로의 과정,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가 넘어졌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왜 도망을 갔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런 의아한 도주의 이제 순간이 포착이 된 건데요. 네. 이게 지난 새벽 1시 30분경에 서울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운전자의 행동이 매우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이었는지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 영상을 보시면 네. 새벽에 한적한 도로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때 어머나, 하얀 차량이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돌진하면서 넘어지고 맙니다. 잠시 후에 조수석의 문을 열고 운전자가 탈출하는데 아이고, 네. 사고의 충격 때문일까요? 뭔가 비틀거리면서 아이고, 네. 인도로 피신합니다. 네. 때마침 사고를 접수한 경찰이 오고 네. 이제 경찰이 수습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운전자는 수습은커녕 차량만 두고 냅다 주행랑을 치기 어디 시작합니다. 가요? 어디 가요? 이 운전자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아니 근데 지금 자기 차가 저 정도 됐으면 지금 자기가 신고해가지고 아우 도와주세요 경찰분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박선배 비하면 경찰분들도 현장에 도착하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전도된 차량만 있고 운전자가 없자 경찰은 즉각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합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자 인상 차기와 도주 경로를 확인한 경찰 인근 터널에서 운전자를 찾아내 체포에 성공합니다. 사실 운전자 행동이 수상했던 경찰 음주운전을 추궁하는데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던 운전자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추궁하는 경찰에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에휴.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결국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자신의 차량까지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도망가서 지금 자기가 안 잡힐 거라 생각해요.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어떤 일로 우리를 당황케 만들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지난 3월에요. 전주에 있던 예식장에서 갑자기 샹들리게 추락해서 하객들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비슷한 일이 천안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나? 언제였냐면 지난 10일이에요. 토요일이거든요. 오후 1시 40분 바로 사고 뭐야? 현장인데요. 뭐예요 이게? 한창 예식이 진행되던 시간에 연회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천장 마감재가 머리 위에서 떨어져 버린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지금 이 사고로 현장에서 식사 중이던 하객 10명이 다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중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살다 결혼식이면 경사네 경사스러운 날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날벼락이죠. 아니 축하하러 와서 밥 먹고 있는데 저게 떨어져서 다친다. 이 세상에.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사고가 난 뒤에 대처예요. 예식장 측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왜요? 거죠. 이게 3층이거든요. 지금 연회장이 3층과 2층에 있는데 네. 3층에 있는 연회장에서 지금 뭐가 떨어져가지고 마감재가 떨어졌죠. 마감재가 네. 떨어졌죠. 근데 2층은 계속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아니 일단 3층에 떨어졌으니까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건물 거잖아요.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될 텐데 2층에 있는 연회장은 계속 운영을 했다면 별도 점검도 안 하고 어허. 그러면 만약에 잠시라도 멈춰놓고 전문가들한테 점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층에 저런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층의 연회장은 계속 운영을 해서 세상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천안시는 관련 부서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경찰과 소방당국도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예식장 반성하세요. 진짜 만약에 진짜 아까 허주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인명피해가 그나마 저 정도였게 망정이 만약에 진짜 큰 불상사 있었으면 어쩔 뻔하지. 그 무턱대고 그걸 계속 운영해요. 진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빵당함을 넘어 분통 터지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고양시가 2천여 가구에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한 번에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 고양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 공공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려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허. 이 부과 전체 금액은 27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부과된 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135만 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얼마라고요? 가구당 평균 135만 원. 아니 이종근 평론가님.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 그만.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3년이 지나면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기 직전에 이것을 받아내려고 전부 다 통지를 한 겁니다. 아하. 소멸되지 않은 3년치를 지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시 관계자 입장은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규정을 찾아봤는데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안 깎아줘요? 예. 그러니까 깎아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하면서 36회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라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이어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실제 사례자분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그 관공서에서 미스잖아요. 그러니까 미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6개월을 낼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통지가 온 거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분할을 해줄게. 선심 쓰는 식으로 온 거잖아요. 통지가. 그거도 저희도 처음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해드릴 수 한 있는 게 거에 제가 이제 그 주인인데 세입자가 들어온 지가 1년도 채 안 돼요. 이제 어떤 네네네. 경우는 뭐 며칠밖에 안 되고. 근데 그 전 사람이 쓴 거지 지금 산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이 사연자분도 그 분처럼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고양시 측에서는 일괄적으로 3년치 딱 지금 만기되기 딱 몇 달 전에 우리가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는 거 목돈 들 테니까요. 36개월로 분할해서 내세요.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 하지 말고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더 선처하고 더 여유 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각각의 처한 상황 이거를 36개월 할부를 내더라도 그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좀 늦게 행정 처리한 걸 잘못 또 원인이 있으니까 고양시 이 측에 있으니까 그런 원만한 좀 대책 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드디어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일단 허준 변호사 궁금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몇 명 나올까 궁금합니다. 지금 총 7명의 출사표를 던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또 기호 몇 번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허. 일단 1번 기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받았고요. 어허. 2번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어허. 그리고 3번이 없어요. 에? 4번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5번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6번이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7번과 8번이 각각 무소속인 황교안 후보, 송진호 후보 이렇게 받았는데요. 아니 허준 변호사님 이거
저 선관위가 저기 뭐 잘못한 거 저기 혹시 3번이라는 숫자 빼먹은 거 아니에요? 3번이 얼마나 중요한 번호인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후보 순서대로 1번, 2번 이렇게 받게 되고 네. 의석수가 없는 정당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받게 돼요.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된 결과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당이 어디냐?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이 결번이 된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투표용지 오류가 아니랍니다. 3번 개혁신당, 이 조국혁신당에서 안 내서 3번이 없고 1, 2, 4로 이제 가는 그런 투표용지라는 거예요. 혼선 빚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후보들이 재산이 얼마일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박성미 변호사님. 이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병역 등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네. 이재명 후보는 30억 8천만 원, 김문수 후보는 10억 6천만 원, 이준석 후보는 1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하.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저런 투표용지가 이 정해지게 된 배경에는 아마 여러분도 지난주부터 정말 이상한 이 경선도 있다, 단일화 과정도 있다, 아마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바로 국민의힘인데 정말 주말 사이에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정해졌어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행동을 했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과거의 우여곡절은 다 잊어버리고 김문수 후보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임명장 김용태 위사람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함. 정정당당 김문수 승리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정말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든 파이팅을 외칩니다만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막 100% 막 화나거나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진짜. 아니죠. 네. 김문수 후보도 뭐 웃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며칠 전, 하루 이틀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의총장이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 그렸는데 대놓고 막 뭐라 했잖아요. 서로 헐뜯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리고 뭐 그 권영세 당시의 비대위원장은 나와가지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러면서 또 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또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막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앙금이 쌓여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선거가 지금 2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봉합. 그렇죠. 일단 뭐 봉합인데 그냥 덮고 가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앙금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모습도 보면 어쨌든 한 팀으로 가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누구죠? 원내대표 입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퇴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 썩 좋겠습니까? 본인이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걸 과연 지지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요. 내부적인 어떤 뭐랄까요 충돌 이런 부분들은 잠재해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선거가 급하니까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시쳇말로 뻘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대놓고 면전에서 한심, 알량 이런 표현 쓰다가 지금 대놓고 나 그때 괜히 그랬나 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또는 태세 전환 정말 놀랍다, 초인적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그러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런 정치인 아무리 그런 그 태세 전환이 능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다가 지금 후보님 파이팅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뻘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정치인이니까 이런 상황도 잘 또 넘어가서 어떻게든 봉합을 하는 게 또 정치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또 비판스럽게 보는 시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쿠데타가 진압당했는데도 쿠데타 세력이 계속 자리 보존하면 그 쿠데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야유하는 느낌의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지금 얘들로 약간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허준 변호사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단일화 과정에 무산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선 국면에서 비대위원장이 없어요.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소 키울 사람을 지명을 해야죠. 네. 바로 김용태 의원을 김문수 후보가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금 지명한 상태입니다. 에? 15일에 전국에 의결이 있으면 이제 큰 이변이 없으면 그대로 비대위원장이 될 텐데요. 사실상 당 대표격인 지위잖아요.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 당내 최연소 의원입니다. 90년생이고 35살 말띠거든요. 어허.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의원 저렇게 지명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35살 때는 감옥에 있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우리 당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축혀주면서 네. 지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김용태 의원이 당 대표 자리에 있는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 바른정당에서 분당이 됐던 새로운 보수당에서 공동 청년 대표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젊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있다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지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젊은 의원, 국민의힘 의원 중에 가장 젊은 의원, 최연소 의원을 이종근 평론가님, 비대위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혔어요. 이거 혹시 노림수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에 후보일 때 부통령 후보를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제이디 벤스예요. 나이 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8살 차이거든요. 진짜요? 이번에 39살 차이입니다. 어머나, 우리 이겼네요, 그러면? 왜 트럼프가 그랬을까요? 자기가 78살, 79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령이니까 네. 젊은 벤스로부터 이렇게 그 보완을 하는 건데, 물론 비대위원장과 후보는 이런 부통령, 대통령의, 정부통령의 어떤 관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렇게 투샷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오호. 자신의 어떤 고령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는 이미지로 하나의 어떤 상징화되는 장면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역할 분담. 즉, 지금 계속 친한계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에서 사과를 하라.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에게. 그런데 그 부분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계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역할을 좀 분담하는 거죠. 자기는 어쨌든 입장을 좀 고수하면서 이쪽 그러니까 친윤 지지자들을 계속 붙들어 놓는다면 중도의 어떤 이미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사과를 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3 후보인 이준석 후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야기하면서 40세 뭐 후보 교체로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을 지금 함께 함으로써 제3의 이준석 후보의 그 젊음을 조금 상쇄하는 젊은 이미지를 상쇄하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야, 얘기 듣고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의 수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일거양득. 근데 이걸 일거삼득이에요. 진짜 세 가지 노림수가 있는 그런 수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0시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디로 갔을까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더 굳은 단결, 단합으로 가고 또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그 바탕이 우리들의 다툼이었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원래 만 35세입니다. 저는 35살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용태 의원께서 대한민국을 꿈이 실현되는 나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젊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재문 교수님, 네. 조금 전 이종근 평론가님 분석처럼 진짜 가는 곳마다 영상마다 딱 화면에 김문수 후보 이 약간 옆쪽 뒤쪽으로 김용태 새 비대위원장이 딱 진짜 딱 매번 같이 딱 잡히네요. 네, 화면에 잡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한 내용도 보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 비가 태풍이었잖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하면 황당하기도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봐도 심지어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네. 밤중에 잘 아시지만 새벽에 뭐 2시, 3시인가요? 2시인가 네. 그 철회해버리고 후보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 모집을 하는데 1시간 만에 등록하라 그러고 그걸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또 ARS 투표를 하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후보 철회를 해놓고 다시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다시 세운다는 무슨 절차도 없이 바로 후보가 또 됐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 구태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지금 한덕수 후보도 선대위에 합류를 안 하잖아요. 고사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결국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탄핵의 강을 제대로 넘었냐 하는 부분에 논란도 많습니다. 그리고 윤심을 완전히 벗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냐 부분도 논란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만 그나마 중도층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합리적 보수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입은 그 빨간색 점퍼 있잖아요. 그 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혹시 지나가시는 분이 보면 이게 김문수 후보가 평소에 등산할 때 입는 점퍼인지 저기 한강 구경할 때 입는 점퍼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 저기 기호나 이름 같은 게 안 써 있어요? 후보가 입은 점퍼에도 선거운동 지원을 나온 선거 사무원들이 입은 운동복에도 후보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데 후보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다. 매우 특이한 상황이죠. 진짜네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차지한 김문수 후보가 입은 점퍼 붉은색 계통입니다만 당명도 후보 이름도 기호도 없습니다. 또 선거 사무원들이 입은 운동복에는 국민의힘 2번이라는 문구등만 있을 뿐 역시 후보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사태 후유증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야, 근데 우리 제작진이 어떤 제작진입니까?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 지금 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는 김문수 이름 찍힌 채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얼른 지금 급조를 해가지고 내려보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지적처럼 아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인데 점퍼나 옷에 기호나 이름도 없으면 되겠냐 해가지고 지금 급조해가지고 일단 저것을 입고 근데 지금 점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점퍼도 지금 이 급조해서 만들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일까요? 한때는 얼굴을 붉혔던 사이인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안 한 후보 유령과 완전히 헛개비를 보고 단일화를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동네 구의원 선거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소한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구정치인이나 하는 행동이다.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그러한 분 아닌가.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면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 한번 호흡 한번 더 할게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덕수 선배님에 비하면은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저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과 또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우리 한덕수 선배님을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야말로 경영학과 출신인 거 아세요? 네, 몰랐습니다. 사실 경제학은 조금 헛겁니다. 저는 경제학을 했습니다만. 자, 우리 모두 한번 야, 이런 게 진짜 정치입니까? 최재명 교수님. 단판할 때는 그랬잖아요. 자기는 작년 당비도 안 내고 그러니까 그거 비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한덕수 선배님
와, 사부님 모실게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치죠, 정치. 정치가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저런 모습이 너무 인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뭐 후보로 선정이 됐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 이해는 하겠는데 네. 저런 모습 국민들이 볼 때 저게 진심일까 이런 의심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저런 모습을 연출한다고 해서 네. 예컨대 뭐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 100% 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던 갈등의 모습은 참 국민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줬고요.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보여줬던 모습도 큰 실망을 줬기 때문에 네. 두 분이 연합하는 모습은 한 장의 이벤트로 한 번의 이벤트로는 가능하지만 네. 진실성이 좀 결여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큰 효과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끌어안기까지 했으니까 이종건 변호사님 선거대책위원장 당연히 맡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덕수 후보 측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을 한 것이지요. 원래는 이렇게 서로 경쟁했던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화합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이벤트성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얼만큼 도와줬느냐 이게 굉장히 또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했잖아요. 근데 단일화해서 선대위원장처럼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딱 한 번 유세에 나왔다는 거 갖고 평생을 서로 이거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갖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뒷말이 안 나오려면 선대위원장도 맡고 또 유세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글쎄요, 이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측인데 이 측이 정치인들은 아니라고 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총리 시절에 함께했던 국무조정실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그런 어떤 어공이나 늘공들인데. 말씀이 조금 정치를 계속 이렇게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게 무슨 얘기죠? 자신들은 선거를 하는 게 아닌가요? 선거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선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당을 위해서 입당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당은 10,000원 내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후보가 안 되니까 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위원장을 안 맡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우여곡절 그때 이 결정이 되자 이 사람이 지지선을 한 게 지금 논란되고 있다는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라면서 김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거예요. 11일 오전에 SNS에 글을 올린 건데 윤 전 대통령이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달라. 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 반발 내용이 조영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입 다물기 바란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곳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엄중한 명령을 나라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명령에 반드시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열심히 뛰시겠다는 의미로 구두를 벗고 운동화를 신고 계십니다. 이재명 일단 시청자분들은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지금 운동화였을 것 같아요, 오전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운동화 색깔이 굉장히 눈에 띄었잖아요. 그러네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이 섞인 운동화였습니다. 야. 사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이 당을 상징하는 색깔은 파란색인데 네. 지난 대선 때는 파란색 일색이었는데 이번에는 1번 기호에도 빨간색 점 찍히듯이 한 스푼 더해지고 끝자리 붙어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동화에도 파란색이 섞여 있고 방검복도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방검복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상징하는 파란색을 주로 쓰지만 보수 진영까지 확장을 해서 아우르겠다. 거기다가 하얀색까지 더해서 태극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통합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어떤 포용력 있는 후보가 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이번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요. 물론 후보의 당선이기도 하겠지만 표차를 현격하게 줄이는 게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범보수 빅텐트 쳐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 일당 독재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영 놀이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보수층까지 끌어안겠다. 중도를 넘은 보수층까지 끌어안아서 거대한 어떤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겠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 영상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어떤 분들은 저 와중에도 망원경을 뭐 경치 구경하고 있는 거 뭐 망원경 드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경호원이 망원경을 들고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주변에 건물에 혹시 뭐 특이한 사람이 있는지. 본래 이제 지금 저 장면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정치인의 경호는 유권자들한테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 보이는 경호로 할 때도 많은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 경호는 완전히 보이는 경호. 그러네요. 여기저기서 경호들이 다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철통 경호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지난해 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그랬죠, 네. 목숨을 잃을 뻔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안전의 초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네. 역대 대선과 비교해서 특별히 더 강력한 경호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사진은 뭐예요? 하재근 이재명 평론가님? 대표가 이번에 그 열심히 뛰겠다는 의미로 양복 재킷을 벗고 파란색 선거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이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때 셔츠 위에 3kg에 달하는 흰색 방검복을 입고 있다는 게 하얀색이어서 와이셔츠랑 비슷해 보이는데 저 하얀색 방검복이군요, 저게. 그렇습니다. 방검복을 저렇게 착용하고 있다는 게 저기 또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까지 철통 경호, 드러나는 보이는 철통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안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우리 후보에 대한 각종 테러 협박이라든지 그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협박이 기도하고 그런 제보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로 해서 암살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보들이 그동안 민주당의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 요원들이 그 후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총기와 폭약에 의한 후보 테러 제보도 입수되고 있습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후보 유세 동선 주변의 범행 거점이 될 수 있는 건물과 유세 현장 외곽까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찰도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이번 대선에 나선 대선 후보들 이 철통 경호 또 만전을 기해 주실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기호 4번이죠. 3번 건너뛰니까 4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처럼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빅텐트에 관심이 없고요.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셨던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노무현 정신을 진짜 실현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에 가깝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 가깝냐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60대 중반의 나이로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이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나이를 더 올리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로? 아닙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이준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과정의 진통, 불협화음 역시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있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개혁신당 선대위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30분 기준 개혁신당 당원 수는 9만 5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일 자정 기준보다 약 1만 명 는 셈인데 특히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소동이 벌어졌던 지난 10일에는 하루에만 3,353명의 당원이 신규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용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그 대안으로 개혁신당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일단 당원 수가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준석 후보를 치켜 세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요 며칠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정말 대표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입니다. 나는 그만뒀으니까 이제 이번 대선판은 양자구도로 가겠네. 이재명 대 이준석. 두 사람이 잘하면 해보세요. 뭐 이 대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거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예. 이 정도 하고 내가 갔다 올게. 대표님. 미국으로 가는 홍준표 전 시장을 배웅하는 이준석 후보인데 아니 최전문 교수님. 예. 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최고의 덕담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번 그렇죠. 대선 양자 대결이랍니다. 양자 구도. 그건 아니죠. 어허. 그러니까 덕담은 들었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은 늘 이준석 후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뭐 재능이 많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덕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고요. 뭐 아무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유의미한 득표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득표에 따라서 본인이 다음에 어떤 이제 도전할 수 있을지가 결판이 날 거예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수의 표를 모으려고 하겠지만 그게 쉬울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홍준표 전 시장 미국은 왜 간 거예요 지금? 혹시 그냥 떨어져서 홧김에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국에 뭐 정치를 쉬겠다라고 갔는데 거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쉬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정치에 당분간 발언을 안 할 줄 알았는데 SNS에 최근에 한국 정치계를 저격하는 발언을 또 올렸습니다. 네, 진짜 하와이에 갔어요. 네, 하와이에 갔는데 격정적인 내용을 또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제 대선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권성동, 박수영, 성일종 등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한덕수, 배우조정 세력들도 모두 같이 정계 은퇴하라. 정당 정책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종들은 모두 사라져라. 라는 식으로 아주 극언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혹시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제 자신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인은 자기가 가장 잘하던 것을 의뢰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하와이로 몸은 가 있지만 글쎄요 대선 국면 또 더 나아가서 대선 이후라도 한국 정치, 국내 정치에 뭔가 이 손가락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홍준표 전 시장.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가셨습니다. 네. 근데 몇 개월 만에 돌아오셨게요? 얼마나 하셨죠? 2개월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오래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또 가 계신 동안에도 SNS 활동은 적극적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이후에 이제 행보가 앞으로 이제 홍준표 시장도 어떤 훈수를 들지는 봐야겠지만 최재문 교수님 이제 문제는 당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까 이제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추스리기에는 일단 너무 출발선상가 이재명 후보는요 이 탑차 유세차에도 다 이름 써 있고 사진까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탑차가 아직 준비 안 했대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누가 될지를 모르잖아요. 왔다 갔다.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결정됐을 때 그걸로 준비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한덕수 후보를 바꾸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내일쯤 현장에 각 지역구에 배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늦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막판까지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한덕수로 할지 김문수로 할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네네. 이런 문제가 결국은 욕심에서 시작된 거다. 지도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